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인정액 상위 10%는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월 소득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집과 예금을 포함해 전 재산이 1억 원이 있다면 그 돈의 1.04%인 104만 원을 월 소득에 더하는 겁니다. 다만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집값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고 광역시에 사는 월소득 800만 원인 외벌이 가정이 대출 2억 원이 있는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고 예금으로 5천만 원이 있다면 월소득은 1,023만 6천 원이 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 1,436만 원, 5인 가구는 1,702만 원 이하면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부터 1인당 월소득에서 65만 원을 공제하고 맞벌이 부부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살 생일 직전 달까지 받을 수 있는데 첫 시행인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 익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라온 글입니다. 절세의 제왕이라는 제목인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해외 쇼핑 행태에 대한 글입니다. 해외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쇼핑을 즐기곤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수의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쇼핑한 물건을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 전달하면 직원들이 나서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한 고참 승무원은 이런 일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관행이며 담당 직원이 따로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 같은 물품 반입이 주로 공항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 같은 무관세 통과 의혹이 제기되자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자 6,010명에 대해 4차에 걸쳐 조사를 벌였고 그중 10분의 1에 불과한 416명에 대해 배상 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옥시는 지금까지 1, 2차 피해자에 대해 98% 정도 배상을 완료했는데 3차 피해자 80명 가운데 51%와 배상을 완료한 시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6일 옥시레킷 벤키저 대표가 4차 피해자 113명에 대한 배상 계획을 사실상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또 3차 피해자 80명 가운데서도 27명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정 기준이 달라졌다며 배상 협의를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구분은 단지 접수 시점의 차이일 뿐 4차 대상자 11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명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옥시는 영국 본사로부터 4,500억 원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2,100억 원만 집행했습니다. 또 법원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2심에서 형량을 깎아준 바 있습니다. MBC 취재에 대해 옥시는 배상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관련 기업들과의 공동 배상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공식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SK케미컬 등 다른 회사도 있는데 왜 옥시만 해야 하냐는 이유로 배상을 중단했다는 뜻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새가 날아든다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해외 출장에 관련된 제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사는 이라고 합니다. 총형사관에 근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3번 방문을 하였는데 요즘 피감기관 출장비 및 미투와 관련해서 제보할 것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지역구가 강서구인 김성태 의원은 김포공항 근교 고도제한 완화를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지속적으로 고도제한 권고 규정을 변경하는 로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5년 2월이 첫 방문이었고 2015년 12월 14일부터 15일가량까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2016년 10월 2, 3일을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방문했습니다.
3번 모두 국토부 관계자 및 공항공사 직원 등이 대동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 2월은 별로 기억도 나지 않고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출장이 김성태 의원이 피감기관 출장비 받아서 온 거라고 하던데 제가 가진 자료상으로는 12월이 보좌관 비용을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 출장입니다. 2015년 12월 출장에서 황당하고 재밌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보좌관은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세련된 청년이었지요. 당시 총영사관 차량으로 간단하게 몬트리올 시내 관광을 시켜줬고 김 의원이 캐나다 구스에 관심을 보여서 몬트리올 시내의 옷가게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13일 밤인지 도착할 때 뉴욕에서 몬트리올로 오는 비행기가 주기장에서 1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등 연착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실무 직원의 짐 하나가 망실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성태 의원이 좋아하는 멸치와 고추장, 소주, 그리고 컵라면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어 약 밤 9시부터 10시쯤 심야에 도착한 김 의원이 일행들에게 내일 아침은 라면을 먹고 싶다 라고 했는데 라면 짐이 안 와서 보좌관 이하 수행단이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관계자가 반드시 한국 컵라면을 사야 한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가게가 별로 없는 이곳에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새벽에 한국 컵라면을 사고 나니 한 2시쯤 됐죠. 당시 나무젓가락도 필요하다고 해서 3시쯤 전달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뭐 하러 이렇게까지 호들갑인가 궁금했는데 당시 김 의원이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 여당 간사라는 예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2016년 10월 초에 방문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 참석한 것인데 이때는 일체 한국공항공사가 김 의원의 일정을 책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어디 예산을 써서 온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 의원을 필두로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이 대동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항공사가 김 의원을 위해 검정색 롱 리무진과 현지 기사를 빌리고 또 서너 시간 거리에 퀘벡 관광 일정을 마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김 의원은 리무진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요인즉슨 리무진이 너무 낡았다. 시트 가죽이 찢어졌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총영사관에서 당시 고급 다인승 밴,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거를 대여 중이었는데 그때 김 의원이 차에 올라타서 한 말이지요. 대충 부사장, 차는 이런 거를 빌려야지 그게 뭐야 가죽도 다 찢어지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20대 중후반의 공항공사 여직원이 김 의원단에 있었는데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몬트리올 샤또 샴플랭 호텔 앞에서 김 의원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일정을 잡은 퀘벡시 관광을 가냐마냐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윤 부사장은 퀘벡 관광을 가자고 설득 중이었고 김 의원은 그러기엔 내가 피곤한데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김 의원이 공항공사 여직원을 빤히 바라보면서 라는 말이 너무 임팩트 있게 들려서 정확히 기억합니다. 일순간 관계자 모두 짐짓 놀란 표정을 짓다가 다들 김 의원 따라 멋쩍은 웃음을 짓고 웃어 넘기는 듯 했고 해당 여직원은 상당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그냥 분위기에 맞춰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그 여성분은 텐 브라운색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때 김성태 의원 수행 사람들은 한국공항공사 윤왕로 부사장으로 기억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사람이군요. 김성태 의원, 윤왕로 부사장 씨 모두 몬트리올 공항에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AC410 편으로 입국했었고 공항 도착이 2시경이었으니 해당 발언은 현지 시간으로 3시 반에서 4시 사이 있었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로남불. 몇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보이는 게 보통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이나 지방 출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건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피감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증명 능력 있죠.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표현되는 건 부족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신이 직접 현장에 와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 꼭 와야 한다.
라는 논리로 국회의원들 출장 코스를 짜거든요. 그래서 자기 현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나중에 국정감사 기간에 나 칭찬해줘 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김성태 의원의 케이스는 지역구 민원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피감기관을 동원시킨 거예요. 권력은 하나죠. 기획조정위원회, 기재위의 개수조정위원회는 그러니까 국회 전체 상임위 중에 알맹이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한 톨 알맹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위원회예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예산 전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수조정 소위에 있는 분들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해요. 그래서 자기 상임위 소관 비감기관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공기업이 눈치를 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지금 제보를 주신 분의 이야기가 사실이면 김성태 의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갑질을 한 거예요. 내 지역구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공기업을 동원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공항공사 그 예산으로 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피감기관이 그러네. 내가 필요하니까는 그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니 여기 이 총회에 가서 꼭 해결을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구 민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김포공항 근처 강서구에 비행기 이착륙 문제로 고도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제민간 항공기구에 로비를 하러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보면 이건 거의 뭐 확실한 내용 같아요. 이게 거짓말 같지는 않고요. 에어 캐나다를 타고 뉴욕에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들어간 걸로 지금 보이고요. AC410기가 에어 캐나다거든요. 미국과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네요. 정말 이렇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기업을 동원해서 본인의 해외 출장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도 문제지만 현지에 가서 정말 갑질다운 갑질을 제대로 했네요. 그 민주당이 발표했던 김성태 의원에 대한 브리핑에서 2015년에 공항공사를 통해 2번 출장 갔던 거는 확인이 되네요, 바로.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2016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롱리무진을 빌려서 줬는데 그 정도면 거의 칙사대우인데 시트가 좀 뭐 낡았었나 보죠? 새 차가 아니면 낡을 수도 있지. 감히 나한테 이런 시트를 찢어진 걸 리무진을 가져와 이런 거죠.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컵라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출장을 가다 보면 그런 이제 짐 분실을 하는 사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팀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분위기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거죠. 만약에 민주당 의원실에서 이런 이제 뭐 라면, 고추장 이런 게 사라지는 사건이 생겼으면 에이씨 하고 끝나요. 그걸 의원한테 따로 보고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원이 컵라면 그 우리 짐 챙길 때 컵라면 챙겼잖아 하나 줘 그러면 그거 잊어먹었어요. 뭐 먹지 그럼? 이게 기본적인 분위기예요 민주당은. 근데 그 김성태 의원이 컵라면 먹고 싶다고 한마디 했다고 밤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건 사실 우리 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거든요. 어찌됐든 다 빼고 아니 외국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양반이 나가면서 그렇게 컵라면과 소주와 고추장과 멸치가 그리웠을까? 중요하죠. 아니 그거를 그 공기업 직원들을 그 들들 볶을 정도의 그 위세를 과시했다는 이런 갑질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야간 근무 비용은 어떻게 청구됐을까 그럼? 이거 24시간 편의점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민들 집 수소문해서 아마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열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갑질이네. 갑질 중에 상갑질이고요. 근데 이 성희롱성 발언도 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짜증나. 이분이 심지어 노조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한국노총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싸대기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의뢰 입장에서 싸대기 올릴 수도 없고 참 아이고 못하죠. 아니 그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거들먹거리며 앉아 있다가 이렇게 서 있는 여직원 보면서 이렇게 했다면 어쨌건 간에 그냥 참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메스 남이 하면 불륜. 당연하죠. 정말 이 인간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좋은 제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포로 우리 방송 듣고 계신다는 점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49번째 시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오늘 나간 방송에서 의료복지 국민건강보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로 묘사된 바로 그분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우리 방송에 오죽했으면 지난주에 그
상품 드리는 퀴즈 이벤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하는 팟캐스트 이름은 무엇일까요?로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거 봤습니다. 야, 그거 진짜 고맙더라고요. 고마워야죠. 네, 그 건강 이 속속이잖아요. 네. 그 제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속속이 잘 안 돼요. 상시얏이 이게 경상도 사람들의 구강 구조가 상시얏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살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속속을 잠깐 속속 그러는 거야. 속속 속속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자주가 우리 건강이 속속 이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팟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알파벳으로 E예요. 네. 건강이 쏙쏙인데. 네. EBS의 왜 E 채널 네. 옛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E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김용희 원장.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네. 그 민주연구원일 때지. 네. 김 씨라도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 사장 아니고 이사장. 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1회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김용기 원장 그러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멘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에 대선 준비하고 나오려고 막 하셨을 때 그때 정무는 이해찬. 이해찬 왜 정무가 이해찬이었는가 하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거든 그때. 그리고 정책은 김용익이었습니다. 왜 그럼 김용익이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또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두 축으로 하나는 정무, 하나는 정책 그 두 기관을 중심으로 또 두 기관이 저 광흥창에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 표현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지주. 그렇죠. 잘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협치 이런 컨셉이 아닌 정권이었다 그러면 아마 어떤 경우는 국무총리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게스트로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 몰라. 제가 그 팟캐스트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퀴즈를 걸었던 것이고요. 네. 나중에 언젠가 저 세상 가시면 신과 함께해서 신께서 좋은 일 하셨다고 가점을 주실 겁니다. 지금 그러면 2회 방송도 나갔습니까? 네, 지금 4회까지 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번 녹음할 때 2회 녹음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4회까지 나가셨구나. 네. 홍보 한번 하세요. 저희 서정우 대신에.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을 매개로 해서 공식적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영진 체육을 시켜서 팟캐스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하게 됐는가 하니까 이걸 제가 하자 한 게 아니고 김용희 이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를 빼고 전 국민이 회원인 기관이 혹시 있는 거 아냐 물어보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뭐 국민연금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의 절반만 가입해 있고 절반은 지금 사각지대거든요. 그럼 고용보험은 3분의 1도 가입 안 해 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다 가입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의료보험증 없는 국민이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하게 전 국민을 회원으로 모시고 있는 단체인 거예요. 그런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이슈를 매개로 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해야 되겠다. 그래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의료비도 많이 들 텐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그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험료만 자꾸 내라고 그러고 국민들은 그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면 나중에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건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반감이 생기면 제도가 국민 속에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선진국의 모델이 아니에요. 선진복지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과 관련된 모든 제도가 이게 민생 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소통이다. 그래 이제는 과감하게 건강을 매개로 소통하자.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저를 콕 찍어가지고 요거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팟캐스트 방송 경험도 있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저를 이제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간 것 중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문성이고 하나는 팟캐스트 경험인데 전문성은 이제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제 전문가로서의 뭐 제 자격이 있는 건데
팟캐스트 경험은 이걸 순전히 권PD 덕분인 거야. 새가 날아든다 해서 내가 팟캐스트를 안 했으면 무슨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전문성이 없군요. 그러니까 전문성과 팟캐스트 방송 경험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시. 이게 잘 없는 거야. 그래서 저를 찾아낸 거죠. 의료계 체계바라밖에 없죠 뭐. 그런가요? 이렇게 좋은 팟캐스트 이리 가지야. 새날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정부가 일방적인 홍보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국정홍보처 같은 데서 지금은 소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정말 팟캐스트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동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제도 홍보한다고 돈 정말 많이 썼습니다. 사실 연간 뭐 수십억 단위를 씁니다. 굉장히 큰 돈을 쓰는데 이미지 광고하는 데 써요. KBS에 왜 국민건강보험 막 이미지 나오잖아요. 그런 거. 사실 그런 거는 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소통은 내용, 즉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게는 이 팟캐스트가 최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희 이사장님은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아는 거는 이 정부에서 대단한 정책적으로 배경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거는 제가 어찌됐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식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저번에 인터뷰해 보니까 시크한 스타일 있잖아요. 네. 아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끝까지 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 이 쏙쏙. 그래 그거를요. 그냥 건강보험만 검색을 하시면 팟빵에 건강보험 요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예. 건강이 쏙쏙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리 가지야. 네, 고맙습니다. 이리 가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의사들도 있고 반면에 최대집 씨의 의사협회. 그거 진짜 지금 뭐 4월 27일 날 집단 휴업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철회한 거잖아요. 철회했다고 그러대요? 근데 오늘 나간 방송에 우리가 분석한 게 맞습니까, 대략? 못 들으셨으면 이야기를 못 하실 테고.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분들은 우리 방송 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율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예. 그리고 최대집의 당선 자체가 사실은 무관심 속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안 하겠다니까 아주 정치적이신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문재인 케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예, 예. 네. 이런 의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의사분들에 대한 적개심 갖지 마십시오. 사실은 대한의사협회의 구성원들 중에 최대집 회장은 제가 보기에 어떤 흐름으로는 정말 소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수파죠. 그런데 왜 회장이 되냐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하는데 그분이 26%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 투표권자의 26%예요. 실제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투표를 또 안 해요. 사실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환자 번호라고 지쳐가지고 잘 투표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투표권자의 26%가 표를 주신 건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의사 선생님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또 계세요. 박근혜 지지자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 표가 다 몰렸을 거 아니겠어요? 또 한 부분은 이게 사실 더 큰 부분인데 일단 문재인 케어에서 의료계가 손해보지 않도록 의료 수가 협상할 때 강성으로 나가는 것이 더 많이 받아내는데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강력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사람 중에 제일 투쟁을 강하게 할 사람이 누군지를 보니까 최대집 씨 같으니까 거기다 표를 찍어준 것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막 이제 막 머리 막 찢고 막 그 정도는 해주셔야 이게 수가가 더 올라간다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원안 같은데도 의사들이 손해배를 보지 않게끔 하는 노력도 꽤 있었잖아요. 문재인 케어 핵심이 그거예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데 그동안에 손해보시던 부분들을 전부 다 원가 플러스 알파로 다 바꾸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손해 안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상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만 연간 뭐 한 2,400억 원이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이 내용을 보면 평소에 받던 비급여 수가의 거의 대부분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건 뭐건 간에 사회적으로 여론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면 프레임 자체를 잘 짜고 가야 돼요. 근데 한국적 풍토가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선한 약자, 강한 악자, 요 프레임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의사 집단의 손을 들어줘야 될 때는 의사들이 많은 걸 내려놨을 때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근데 속내를 떠나서 힘을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건 못 내려놔 하는 순간에 여론은 등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최대집 씨가 보면 스타일이 보면은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머리 찢고
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고 착각하는 건데 결국은 여론 아니겠습니까? 의사들도 여론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여론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결국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핑계로 또 휴진을 또 취소하고 이런 의사로서는 역시 저는 이런 분들과 알고 친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의사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어요. 의사들이. 그 친구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뭐 한다고 해도 알아서 잘 하겠지. 뭐 그리고 이 친구 골프 치려고 하고 그래요. 뭐.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의사는 환자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옛날에 좋은 고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깜둥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듯이 사실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다 떠나서 의사는 환자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환자를 소신껏 잘 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번 문재인 케어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 국민 여러분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0% 만족한 제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더불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 어디나 유럽 어디를 가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봉착하거나 잘 곳이 없을 때 노조 간부 집에 데려다 준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의사하면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물론 그런 분들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허무맹랑한 휴업 같은 거 하게 되면 등을 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의사협회가 4월 27일 날 휴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0427 남북정상회담인데 지금 김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하는 거 뭐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했는데 이만큼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봤는데 저는 이제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평화복지다. 국민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복지를 선사하는 거다. 혹시 그 회견은 보셨어요? 저도 그걸 못 보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감개무량한 게요. 그분이 전대협 의장할 때 우리가 그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같이 외치고 스크럼 짜고 또 아스팔트 위에 들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물경 30년 지나서 이제 정말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는구나 싶어서 저는 이런 역사적인 일을 그분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때는 군합발이 짓밟히면서 야, 이래 갖고는 통일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정말 준비하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니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전벽해죠 뭐. 얼마나 됐다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작년 말까지만 해도 서로 간에 핵폭탄 날리네 만에 여론 싸움하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 복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나라의 어떤 평화로운 체제 내에서에 가능한 거잖아요. 외부적으로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복지 이야기 못 하잖아요.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복지가 잘 되려면 평화가 잘 돼야 돼서 평화 복지를 일단 밑밥으로 깐 뒤에 우리가 뭘 얻을 것인가. 바로 그게 복지고요. 제가 이 복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장 후보님들이 이렇게 인터뷰하잖아요. 꼭 질문 중에 하나가 복지란 이렇게 여쭤봐요. 지난번에 양향자 후보 오셨을 때 딱 물어보대. 양향자 후보님이 생각하는 복지란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제 이쪽 분들이 혹시나 복지라는 개념을 어떤 시혜를 베푸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실까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쪽 후보님들은 복지란 개념이 꽤 좀 정립되어 있는 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가치관은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후보들마다. 그렇죠. 지금 선거가 너무 조기에 경선이 과열되면서 사실은 후보들이 제대로 된 자기 지자체의 상황 분석도 잘 안 하고 또 말씀하신 구체적인 복지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이 선거가 진행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이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일단 복지가 대세란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쪽이라는 것을 후보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얼마만큼 대통령과 가까운가를 가지고 선거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복지를 잘할 것인가도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문점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분단의 상징적인 장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평화 체제가 항구적으로 그 구축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게 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평화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딱 우리가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본물 터지듯이 이제 평화복지의 시대가 온다고 보는 게요. 당장 보십시오.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질병의 고통이에요. 특히 감염성 질환이 진짜 많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요. 그 의료복지가 제일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변변한 장비가 하나 없고 약이 없어요. 평양은 좀 낫대요. 평양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엉망입니다. 여기에요. 우리 지금 그 복지, 의료복지가 도와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약이 남아 돌아요. 지금 창고에 약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약이 너무 많이 생산돼가지고 이런 거 기준. 야, 우리도 언제가 그 또 의료복지하러 한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참고로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이 북한의 의료제도라든지 또 통일 이후에 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걸 갖고 논문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참 그걸 내 생에서 쓸 일이 있을까 하고 좀 체념하고 있었는데 점점 그럴 날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서 저는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전화를 띠리링 걸어가지고 대표님 지금 뭐 하세요? 나? 함경북도 어디서 지금 의료봉사하고 있다. 다음 주에 보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게 의료복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환자들 진찰하고 그다음에 시술하고 그다음에 약을 처방해가지고 치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과거부터 다 갔거든. 또 열심히 또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료기술 수준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높다.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지 이 의료복지제도가 사실은 우리의 전반적인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원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이 아니었던 나라 중에서 의료복지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오바마가 그렇게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캄보디아라든지 동남아 쪽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지금 제도를 벤치마킹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그건 정말 대국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지금 우리나라를 금방 쫓아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도를 지금 급속하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지금 앞으로 3년 내에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우리 모델을 좀 소개하고 북한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조건을 딱 만들어주는 거 요거 우리 하면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최근에 이국종 교수가 탈북한 군인 한 명을 수술하면서 그 몸속에 기생충 관련된 이야기를 발설해갖고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꽃제비들 탈북자 조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신체 발달 사항이나 그 정신 연령이나 이런 것도 측정하고 또 항생제 내성 같은 것도 검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남한 국민들이 북한 국민을 함부로 못 만나게 하는 필요성이 사실은 남한보다 북한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이미 항생제 내성이 다 갖춰진 군들이 만연한데 생각지도 못했네. 예, 북한은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국민 만나서 굉장히 사소한 폐렴이나 이런 것만 감염되어도 저쪽엔 사망이 이르는 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옛날에 거죠. 스페인 군대가 남미에 상륙했잖아요. 그때 그 남미 사람들이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 얼마 안 돼요.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군요.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오늘은 서정우 홍보팀장의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관계로 퀴즈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치권 자체는 뭐 김기식, 김경수 뭐 이슈 논란의 연속인 거 보면은 어쩔 때는 그 이슈에 빨려 들어가면은 내가 미칠 것 같고 안 빨려 들어가고 3자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봐지는 측면도 있고 근데 그냥 지나가지는 건 아니고 뭔가 대책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또 우리는 복지 방송은 복지를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우리 방송으로도 얼핏 짧게 다룬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초등학교를 가서 그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바로 초등 돌봄의 국가 책임제와 복지국가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정치권에서 저끼리 주고받고 싸우고 이런 것도 물론 흥미로운 대상은 되지만은 자기 삶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발표했던 초등돌봄 국가보장체계의 일부분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을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그 복음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원체 반향이 크고 또 국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런 정치 이슈들 또 특히나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이슈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취급되고 보도됐던 것들 보면 정말 이 우리 삶을 하나씩 하나씩 그 바꾸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제대로 이게 나라다를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버이날을
임시공일로 정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애들 학교 안 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아예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건 준비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경동초등학교 이게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건데요. 저도 이 장면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봤어요. 이게 여러 차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굉장히 미모의 여인이 한 명 딱 앉아 계시길래 전 누군가 해서 처음에 학교 선생님 치고는 참 죄송합니다. 학교 선생님 참 미인이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선생님인 줄 알아서 처음에. 이걸 용어로 조금만 바꿔보실까요? 학교 선생님인데 참 미인이시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신데 참 미인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하시죠.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네. 학교 선생님답게. 그까지. 예. 학교 선생님께서 참 미인이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많이 본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방송인이야. 방송인.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연기자, 탤런트 영화배우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분이 장신영 씨잖아요. 자녀가 이 경동초등학교 다닌대요. 그러니까 대통령님하고 나란히 이제 이렇게 진행한 거죠 프로그램을. 애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애들 너무 행복했겠어요. 이제 자식을 키워보고 있는 현 상황이면 그 상황을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난리 났대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미리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들하고 애들이 이게 뭡니까 손에 드는 거 있죠. 손에 드는 거 뭐라고 그러죠? 피켓? 피켓을 들고 뭐 난리 났대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저랑 사진 찍어주세요. 그리고 사인해 주세요. 사인 찍어주세요. 뭐. 어쨌든 그 돌봄 교실을 이슈가 되게 만들었던 부분은 그 즈음해가지고 관련된 법이 지금 뭐 제정되거나 통과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기도 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실 현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준비한 정책들 정말 이게 어렵게 준비된 거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언론에서 안 받아줘서 그렇지 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여가부는 여가부대로 굉장히 여러 차례 조금씩 발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여러 부처 간의 조율을 끝내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걸 취합해서 대통령 정책으로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그 보고한 형식을 현장에 가서 직접 당사자 학부모들을 만나서 간담회 형태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부처 장관들 전부 다 그 자리에 배석하라 해가지고 장관들이 그 학부모들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교육부 장관도 앉아 계시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앉아 계시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계셨죠. 근데 이거 기획하신 분 있잖아요.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아마 모 비서관님께서 기획을 하셨겠죠. 전 정말 포상하고 상 주고 싶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잘한 게요. 왜 잘한가 하면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아이 돌봄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각 부처에서 찔끔찔끔 그동안에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 같은 사람도 이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너무나 컸어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초등학교만 가면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던 사람이 일을 그만하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 보면 왜 출산 이후에 주로 일어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잘 버티던 사람들이 막상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못 버티겠어. 그러고 회사를 그만둬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론화된 거잖아요. 사실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5년 동안에 무려 1조 1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붓는 정책이에요. 거대 정책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대통령 공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대통령은 돌봄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냈습니까? 이 공약집에는 방과 후 방학 중 나 홀로 방치되는 아동과 청소년이 없도록 열린 온종일 돌봄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 학교를 확대하고 온종일 완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 축은 온종일 마을 학교를 도입해서 하나는 학교고 하나는 마을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완전 책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소위 말해서 학교든 마을이든 아동 돌봄은 이제 국가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은 A형이고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은 B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어디에서든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이번에 그것이 드디어 구체화돼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온종일 돌봐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심 먹고 나면 한마디로 이제 학교에서 퇴근하는 거거든. 애들 집에 가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야,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퇴근할 시간 할 때까지 봐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선 네. 저학년 때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태가 네. 되죠. 오후 한 2시부터 오후 6시 되면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퇴근을 해서 애를 데리러 갈 수 있잖아요. 오후 2시에서 6시, 7시 사이가 이게 공포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복지 전문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이를 낳아만 주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개념이 일단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아동수당도 같이 포함되는 거고. 예. 근데 아이를 돌보는 거를 맞벌이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 돌보는데 돈을 다 쓸 수밖에 없는 현실 이 부분 있잖아요. 학원도 뺑뺑이 돌리고 이것저것 보내고. 근데 돌봄이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 있었죠. 예.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는 국가 돌봄 체계를 이용하는 퍼센테이지가 그 68%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지금 이게 역대 정부에서 굉장히 확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돌봄의 부담이 경감됐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애들 더 컸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실제로 공적 돌봄 이용률이 1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아동 267만 명 중에 33만 명만 그런 공적 돌봄을 받고 나머지 234만 명 얘들은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67만 명은 초등학생 전체 숫자예요, 이게. 예. 초등학생 전체 숫자 중에서 12.5% 그러니까 33만 명은 돌봄을 받고 있는데 이 돌봄이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A형 돌봄과 B형 돌봄이 있는 거죠. A형 돌봄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교 내에서 돌봐주는 거고 B형 돌봄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한 오후 2시 되면 학교를 일단 벗어나요. 나가지고 마을에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돌봐주는 지역사회 돌봄. 이거로 이제 B형 이렇게 해서 네. 이 두 돌봄 체계에서 돌봐주고 있는 게 지금 한 33만 명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교회든 어디든 간에 아이들 공부방이라고 맞습니다. 있죠.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역사회예요. 예. 네.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센터도 있고 예. 또 지역에 마을 도서관 같은 것도 있어요. 마을 도서관에도 애들 돌봐주도록 새마을 도서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맞벌이 하지 않고 전업주부이신 경우에는 좀 그게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근데 예전에 왜 그 누리과정 논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주부들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꼴 꼴보기 싫은 거야. 예. 왜 탱탱 놀면서 이렇게 표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업주부인 사람은 하루 종일 육아, 뭐 가사 이것만 하라는 소리냐 뭐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어쨌건 맞벌이 하는 만큼 아이를 다른 쪽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이 이제 이런 돌봄이 확대되면 훨씬 더 일단 줄어들겠죠. 비용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지금 이제 오후 2시 돼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울타리 밖으로 일단 공적으로 수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갈 수 있는 경로는 딱 뭐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후 2시 수업 끝나고 나면 그 학교에 남아가지고 학교 안에서 공적 돌봄을 받든지 이게 A형이잖아요. B형은 지역사회에서 각종 돌봄 교실이 있는데 그리로 가는 거든지 아니면 이 세 번째 가능성은요.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서 엄마하고 하루 종일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바로 가장 흔한 형입니다. 이 유형은 학원 뺑뺑이 형이라고. 맞죠? 이 학원 뺑뺑이 형이 바로 우리 방 권 PD가 말씀하신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도 사실은 애에게 정서적으로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거죠. 재정적으로도 이 부분에 국가가 공적 돌봄 체제를 안 해주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학원 뺑뺑이형이 전체 초등학교 학부모의 82.3% 거의 한 80% 넘게 매월 31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학부모의 80% 80% 이상이 매월 30만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계가 나오네요. 아까
그 공적 돌봄 받고 있는 경우가 12.5%라고 그랬잖아요. 예, 꽃배 나머진. 자, 80%는 학원 뺑뺑이형. 예. 그다음에 12.5%는 A형과 B형을 합친 돌봄형. 예.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7%가 남잖아요. 예. 이 경우는 이렇게 집에 가는 형이네요, 뭐. 그런데 요게 제일 비쌉니다. 집에 가서 이제 귀가 도움이라 해가지고 엄마가 올 때까지 이제 아줌마를 써서 이 애를 봐주도록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매월 한 1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가 안 해주니까 결국 그 부모들의 부담으로 와닿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돌봄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점 사항 중에 하나인 여성 경단녀 만드는 거, 경력 단절녀 만드는 거, 요거랑 또 연관이 있는 거죠. 예. 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줄 삶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일을 잘하던 엄마가 초등학교 갔는데 오히려 보통은 그때는 이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시 직장을 복귀하는 시기인데 지금은 거꾸로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새학기 전으로 2, 3월 달 되겠죠. 그때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직장인,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여성 가입자 중에서 15,800명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통계만 해도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에서 3학년 그 사이에 자녀를 둔 직장 다니는 여성이 있죠. 직장 다니는 여성이니까 건강보험료를 냈을 거 아닙니까? 직장 가입자죠. 그 직장 가입자인 여성인데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인 경우 그것만 갖고 조사를 했는데도 몇 명이라고요? 15,000명이 15,000명. 15,000명이 3월 달 전으로 회사를 그만둬 버린 거예요. 경력 단절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알바라든지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많겠죠? 훨씬 많은 거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공적 돌봄에 대한 수요는 적어도 그러니까 그 256만 명 전체의 아동이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수요는 한 46만 내지 64만 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그 서비스 제공은 33만 명밖에 못하니까 그 부분을 국가가 이제는 한 20만 명 정도를 늘려가지고 원하는 분들은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초등 돌봄 중에서 학교 돌봄이 24만 명 있고 마을 돌봄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9만 명인데 각각을 10만 명씩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 학교 초등 돌봄 교실이 24만 명에서 10만 명이 늘리면 34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마을 돌봄이 19만 명인데 여기 또 10만 명 늘리면 한 20만 명 가까이 되어서 전체 초등 돌봄 인원을 53만 명에 늘리고 마을 돌봄도 20만 명 가까이 늘려서 원하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래요. 현재 33만 명이거든요. A형과 B형, 그러니까 학교 돌봄형과 지역사회 마을 돌봄형을 다 합쳐서 현재는 33만 명을 공적으로 돌보고 있는데 이 인원을 20만 명을 늘리겠다. 임기 내에. 그러면 33만 명 더하기 20만 명이니까 53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왜 그러면 하필이면 20만 명이냐? 20만 명이냐 하니까 지금 맞벌이 하고 계신 부부들 중에서 필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는 굉장히 절박하더라. 그러니까 절박한 부분, 요 부분만큼이라도, 맞벌이 부분만큼이라도. 그래서 대통령 워딩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한 우선 맞벌이 부부만큼이라도 이 수요, 필요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방과 후 돌봄 교실이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이 너무 짧다면서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상태에서 돌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현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공포의 시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학교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급식만 하고 집으로 가게 하고 그렇죠. 또 방과 후 돌봄을 하더라도 한두 시간 정도 봐주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1시에서 5시까지만 돌봄을 해준데 실제로 부모가 10시 근무 마치고 집에 오면 빨라도 7시는 되니까 최소한 1시부터 한 7시까지 적게는 5시부터 7시까지 공백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상자를 현재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하고 있는데 점차 대상 학년을 늘려서 6학년까지 전체를 확대한 것이고 돌봄 시간도 이제는 5시까지가 아니고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적어도 오후 7시까지를 하겠다.
그리고 또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아침에 일찍 출근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애가 가면 학교는 등교를 안 하니까 혼자서 운동장에서 교실문도 안 열어주고 하니까 빙빙 돌다가 또 추운 날은 발바닥에서 떨다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필요하면 오전에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도 돌봄 교실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모든 원하는 대상들은 저학년이 아니고 고학년까지도 다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어떤 어르신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되게 단순해요. 왜 그걸 다 국가가 해줘야 되냐요. 배 아프신 거지. 예. 본인들한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양양자 광주시장 후보 예비 후보 이분 인터뷰하다가 양양자 후보가 한 말이 있어요. 나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란 말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예전 같으면은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교실 문 열기 기다리면서 쓸쓸히 운동장 돌아다니는 게 어쩌면 당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생이라는 거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왜 그 무상급식 이야기도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돈 없는 아이에게 무상급식으로 주는 게 보통 어르신들의 마인드는 거기까지 왔는데 그 아이들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가난하다는 걸 인증하면서까지 밥을 먹어야 되는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지금 한 30, 40대 정도의 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복지라는 게 뭐 더 달라고 떼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권리예요. 네. 권리. 자연스러운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만 하나 나오면 큰 비용 안 들어가고 시간적으로 국가가 다 해주고 국가가 해주는 데 있어서는 또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군가에 맡겨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머릿속에 있는 어르신들의 그 왜 젊은 여자들이 살림을 안 하고 카페 커피 마시냐 이 마인드 버려야 돼요. 직장인들이 그래도 출퇴근 시간이라도 있고 얘기가 좀 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일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탈가족화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탈가족화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 돌보는 거. 옛날에 애들 돌보는 거 다 할머니 그냥 어머니가 집에서 다 돌봤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도 다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요. 이게 아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집에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가족이 하지 말고 누가 하자? 국가가 제도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가족화거든요. 가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 모시는 거 효도하는 거 옛날에 다 가족에서 했죠. 근데 이제는 가족에다가 맡겨놓지 말자. 왜? 가족에다가 맡겨놓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과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가족 이 사이에 이 격차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자. 이 이제 앞으로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거, 그 돌봄의 대상이 어르신이든 아이들이든 학생들이든 상관할 것 없이 모든 돌봄은 이제는 가족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제도적인 것으로 가자. 이게 하나의 권리인데 이게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는 인권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걸 이제 복지 분업의 효율성이라 그러는데요. 부모가 자기 애만 보면 그 부모가 직장에 안 나가고 애 보는 만큼의 부가치 생산이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보육 돌봄 교사가 5명의 아이를 봐주면 그 대신 4명은 일하러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게 국가화하고 사회화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80% 이상의 학부모들이 매월 30만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물론 무슨 초등돌봄교실이 완전히 구인된다 하더라도 모든 학부모가 아이를 초등돌봄교실 다 맡기진 않을 겁니다. 또 거기 있다가 학원도 일부 보내고 할 건데 그래도 3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만큼 부모들은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110만 원 내던 분들도 이제는 그걸 절감할 수 있게 되니까 그만큼 다른 데 쓸 수 있는 경제의 내수 활성화라든지 소비 지출의 그 증가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명이 좀 더 많은 아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 분업체계가 효율화된다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일자리가 1237명이 있는데요. 요것을 현재는 교실당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을 한 명의 교사가 보는데 요것을 10명 정도로 반만 줄여도 일단 10,000명이 더 고용돼야 되겠죠. 거기다가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배 내지 3배가 늘어나니까 여기 3만 명 정도의 추가적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대상자가 지금 33만 명이잖아요. 현재 예. 돌봄 공적 돌봄이 33만 명을 돌보고 있는데 예. 지금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20만 명을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지금 10,000명이 이 돌봄 일자리에서 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이제 10,000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더 보강하면 뭐 그렇죠. 25,000이나 30,000이나 이렇게 늘어나겠죠.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앞으로 지금 실업 대란의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이런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올수록 결국에는 복지 비용에 대한 논란, 복지를 반대하시는 분들 가장 하층민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요.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각종 사건들이 생각나는데 그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제 머리를 이렇게 때렸던 바로 그런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인천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풀스윙으로 어린아이를 때리는 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의 이야기죠. 왜 집에서 탱탱 놀면서 보육시설에다가 아이를 맡기냐. 그게 다 국가적인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동학대의 70%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예.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고 바쁘고 그런데 아이는 칭얼칭얼 대고 막 그러면 그때 쥐어패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나 다 결혼했을 때 지금 이제 막 결혼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놓으면 국가가 사실상 알아서 키워주니까 아이 낳는 거에 대한 부담은 가지 말자. 이게 갖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그 시너지들이 있잖아요. 그 단순하게 얘를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2002년 선거였죠. 그때 노무현 후보의 공약을 제가 만들면서 슬로건을 여러분은 놓으십시오. 키우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슬로건을 만들어 드렸고 그걸 구체화해서 2004년도에 이제 그 육아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보장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공립과 민간시설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에는 유치원에는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 보고를 할 때 한 파트가 바로 초등 돌봄 교실, 방과후 교실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넣어놨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다가 물경 이제 14년 만에 다시 시행되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그 감회가 깊은 이런 상황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어떤 지금 긴장하시는 거 봐. 네. 노무현 대통령 공약은요, 놓으십시오가 아니고 낳으십시오. 반성하세요. 이상우 위원장 반성해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했다가 네. 지적당했어요. 이상우 위원장 진짜 고집 세다고. 지적을 당하면 고쳐야 되잖아. 왜 안 고치는 거야? 고집이 아니고 습관 아닐까요? 뭐 그렇게까지. 그거 고쳐야 돼. 예. 알을 놓는 걸 놓는다까지 뭐라 합니까 하고. 애가 물건이냐 놔두게. 자, 아이는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돌봄이요. 저는 이게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왜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그렇죠. 있고 그게 저 관리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돌봄 전문 선생님이 거기서 돌봐주는 거죠. 그리고 돌봄 전문 선생님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도 좀 지원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 고민을 되게 학부형이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그냥 봐주는 게 사실 아니고 분명히 또 거기에는 무겁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놀게끔 만들어주는 뭐 공부만 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학교 안 돌봄 말고 마을 돌봄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B형 마을 돌봄에 근데 그때 발표된 마을 돌봄에 대한 정책은 뭡니까? 예, 학부모가 원하고 아이가 좋아하면 학교 안이든 밖이든 차별 없이 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런 취지하에서 현재 이제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이제 특정 교회라든지 또 새마을 도서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요. 마을 돌봄은 기존 있는데 더해가지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이렇게 지역별로 시설을 있는 시설 새로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여기다가 교사를 보내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이 정책을 할 때 저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 때문에 뭐 건물을 더 짓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돈은 한정없이 들어가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체감 만족도는 달라지지 않는 이런 형태로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정치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돌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교실 남는 데가 많거든요. 그대로 쓰면 애들 재미도 없고 하니까 인테리어를 좀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있는 건물의 위를 한층 더 올리는 그런 정축, 신축이 아니고 정축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최소화해가지고 또 뭐 신규로
그 학교를 짓는 데서는 초등 돌봄 교실을 아예 설계할 때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7만 명은 학교 내에서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한 3만 개를 만들어서 10만 개를 하고 또 지역사회 그 돌봄 부분도 똑같은 10만 명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 운영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 그 돌봄 유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동체 돌봄 유형인데요. 이게 뭐 그 아파트 공간이라든지 뭐 각종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그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9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9만 명의 아이들만 지역 사회의 공적 돌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267만 명인데 우리 아이들이 267만 명인데 그중에 단지 9만 명.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10만 명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마음 같으면야 다 하고 싶지만 네. 결국에는 뭐 그거 아니에요. 박근혜 때도 이거에 대한 정책들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실제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안 된 이유가 사실은 예산 아니에요, 예산? 그렇죠. 전세 없는 복지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 하는 척만 하면서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행태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이 떨어지게 되면요. 지역사회 돌봄에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 보내요. 그럼 또 어디로 보내느냐? 반드시 또 학원 뺑뺑이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뺑뺑이보다 지역사회 돌봄 공간으로 우리 아이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판단이 내려질 때 마침내 지역사회 돌봄이 그렇겠죠. 지속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 돌봄이 뭐 이게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또 불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산층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잘 안 보내고 또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만 또 가게 되면 또 이게 편견이 생기잖아요. 아, 저기는 저 못 사는 집 애들만 온다라는 이런 또 편견이 생겨요. 그 우리가 낙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게 하려면 이게 지역사회 돌봄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돌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수 언론들의 논리와 주장이 바로 그거거든요. 현재도 질이 낮은데 저런 걸 더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반대인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조금만 살펴보면 그 말이 안 나올 건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현재 질이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 너무 적게 하니까 그렇게 생긴 문제거든요. 우선 학교 돌봄은 초등 돌봄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 마을 돌봄은 저소득층만 한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교사가 너무 적어요. 반에 학생이 20명인데 그걸 한 명이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저렇게 질 낮은 것을 또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대상자를 소득과 상관없이 다 늘리고 또 좋은 선생을 뽑아가서 자격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게 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걸 하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한꺼풀 또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께서 소개해 주신 이 공적 돌봄에 A형과 B형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프랑스는 보니까 A 유형 쪽으로 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규 수업이 예를 들어서 뭐 오후 2시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오후 6시까지 6시면 부모들이 애들 데려올 때까지죠. 그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운영해 버리는 거예요. 프랑스는 이런 모델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저도 있고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독일은 또 달라요. 독일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일은 애들이 오후 2시 되면 학교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럼 독일에서 학교 선생님들은 독일은 노조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 해요. 끝. 그러면 애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가방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학교 교무원 나가가지고 두 번째 학교로 가요. 그게 바로 초등 돌봄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와 같은 비슷한 새로운 학교 있죠. 이리로 가는 거예요. 돌봄 학교. 돌봄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참 만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A 유형과 B 유형, 프랑스 유형과 독일 유형이 사실 다 있는 셈인데 그런데 B 유형, 지역사회 공동체 유형이 이게 이제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보수 언론의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상구 위원장이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독일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독일에서는 그야말로 전담, 보육, 돌봄 선생님들이 아예 한 20명 정도가 딱 팀을 짜가지고 한 학교에서 딱 위탁받은 것을 완전하게 책임을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딴 학교를 가서 하든 그 학교에서 계속 하든 간에 그렇죠. 국가가 있던 의지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열렬히 응원하고 그런 과정 속에 예산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여론이 호의적이라면.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직 학교 선생님들은 반대하는 쪽이 더 많다면서요. 이유가 뭐예요? 예, 이거는 사실은 정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없는 복지를 하면서 돈은 안 주면서 사람은 안 뽑아주면서 초등 돌봄 교실을 하러 가니까. 그래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교사들의 부담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번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또 그렇게 되는군요. 이 돌봄 교실의 재원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에서 나오고 거기서 학생들 간식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나 보육 전담차 임금비나 이런 것을 충당하는데 그것이 남아도 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풍부하게.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는 지역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걸 원하고 또 선거로 당선되는 교육감들도 이걸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요구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없는 돈에 이걸 굴리려니까 새로 사람을 뽑지 못하고 시작은 뭐 조금씩 도와주는 형태로 시작하다가 결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걸 맡아버리는.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 내 수업 받은 것도 하기 어렵고 성적 매기도 힘든데 돌봄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발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안 하겠다라는 거지 초등 돌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 수업하는 교사 수업 다 끝내놓고 돌봄 전문 교사가 이제 바톤 터치 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게 프랑스 유행인 거죠. 근데 진짜로 중요한 문제가 아직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직장 다니시는 아빠 엄마의 근무 유형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현재 뭐 사실 6시 땡 치고 쫄록 달려와서 7시에 애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신이 내린 직장이지. 예. 그런 직장은. 뭐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산재 판정에서 회식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산재 처리를 다 해주는 아주 당연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정책도 발표가 됐지만은 일단 주 40시간은 국가가 지키도록 해야죠. 칼퇴근 해야지. 예. 칼퇴근.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지. 칼퇴근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경제의 뭐 이 발전 속도도 있어야 되고 법과 제도 이게 하나의 문화 안에 관행으로 굳어지려면 꽤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직장에 가보면은 칼퇴근하는 사람은 왕따 되기 쉽고요. 네. 여기 회식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일 끝났다고 땡 치면 가버리면 일단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되기 쉽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하는 회식이니 뭐니 다 하려다 보면 실제로 직장 생활도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가 일과 시간 지나면 특별한 일 아니면 퇴근시켜주는 문화로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일의 형태도 9 to 6 이렇게까지 꼭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 서로 부모들이 출퇴근 시간을 유연근무제를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만큼만 회사에서 근무하면 되니까 서로 다르게 해서 아침에는 내가 좀 일찍 갈 테니까 당신이 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와. 그럼 내가 오후에는 일찍 퇴근하니까 그 학교는 내가 책임지고 갈게.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께서는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예. 그래서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게끔. 야, 정말 난관이 예상된다. 되게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한마디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시작하면 몇 년 내로 조금씩 자리 잡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제 그런 직장이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디라도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경쟁이 돼버리거든요. 좋은 인력 뽑아서 쓰려면 그걸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갈 거라서 국가가 법과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만큼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남은 나라 이야기 아까 독일형 그다음에 프랑스형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독일은 초등학교가 4년제예요. 프랑스는 5년제예요. 우린 6년제잖아요. 우리가 좀 더 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는 5년제인데 전 학년을 좀 늦게까지 돌봐주도록 학교 자체가 돌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은 일단 학교 수업은 파하고 돌봄 전문 기관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이제 놀고 돌봐주는 별도의 이제 이원적 체계가 갖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강원도에서 지금 그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에 지금 몇 개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애들 정규 수업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수업 끝나고 나면 놀이 프로그램을 한 3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걸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교육감께서 이걸 이제 평가해보고 이게 타당성이 인정되면 몇 년 내로 강원도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로 이걸 확산하겠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 모델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책을 할 경우에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 결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독일 같은 경우에도 3인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2001년도부터 이것을 이제 공약을 내걸고 2003년도부터 9년까지 전일제 학대를 위한 전국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그 실시하고 나서 굉장히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독일은 95년도에 출산율이 1.25명, 학교 출산율이 우리보다 더 낮았어요 그때. 예.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1.59명까지 올랐고요. 우리는 지금 1.05. 예. 프랑스는 이 학교 출산율이 이 선진국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2015년도에 2.1. 이제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사회 이런 구조 속에 인구 절벽에 부딪혔다.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나라의 전망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돌봄 문제 이야기였고요. 저는 돌봄의 사회화.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사회주의가 아닌 겁니다. 또 무식한 사람들 사회주의라고 또 욕할라. 이제는 탈가족화해야 돼요. 가족에게 다 맡기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야만진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런 정말 인권과 거리가 뭡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게 아무 의미 없어요. 돈으로 다 지르면 되니까. 근데 일반 우리 같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주면 정말 좋은 제도일 수밖에 없는데 세금 더 내기 싫은 사람들이 사실은 반대하는 거죠. 아이 키우는 걸 왜 국가가 해줘야 되냐? 아니죠. 국가는 아이를 키워줘야 됩니다. 예. 예.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였고요. 참 이 시국에 한가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죄송한지 이건 내가 보기에 더 급한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물러나는 것만큼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